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오늘 건진법사로 알려진 피의자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압수수색은 어떤 혐의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진법사와 관련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또 명품백 수수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성배 씨의 이야기는 일종의 배달 사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거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압수수색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금 건진법사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최상병과 관련돼서 개인 휴대폰으로 당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죄에 돌아온 그날부터는 사실 타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국가 안보에 관한 이런 중대성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뜸을 들여왔던 것은 아닐까. 단지 지금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개가 좀 가혹거리지네요. 네. 이제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소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압수수색을 지금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압수수색이 이미 나올 건 저는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 차례 조사도 했고, 그래서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보여주기 수사가 아닌가,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일가가 지금 이미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가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렸다. 이렇게 증거인멸 시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 씨 아내 계좌에서 6억 4천만 원 자금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체적인 어떤 물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그런 부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마지막에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추가 기소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전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중심의 그 대선 본선을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대위 이제 인선하면서 제일 역점을 둔 건 국민 통합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이념적으로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그런 선대위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선거 중앙선대위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어떤 분을 모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국민 통합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총괄 선대위 총괄 그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우리 윤여준 잘 아시죠? 그다음에 전 환경부 장관 했고, 또 우리 보수 진영이 굉장히 책사로 알려지셨는데 윤여준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대 직무대행이 이제 맡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강금실 전 장관, 정은경, 전에 우리 코로나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을 하셨던 정은경 위원장님, 또 김부겸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전에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우리 같이 후보로 활동했던 김경수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단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은 저희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역임하셨고 또 경북 7국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이인기 전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저희 당의 다선 의원님들 조정식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박지원 정동영 의원님 그리고 전에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우상호 전 의원님, 부산의 김영춘 의원님으로 공동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중앙선대의 핵심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내용은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저희 선대위에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청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진 정책과 공약 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말 성실하게 그걸 해내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것들을 모으고 이후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집권해서 활동하게 될 때 반영하겠다 이런 걸 해서 경청을 하겠다 이렇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구성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선 관련 내용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 인사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부겸, 김경수, 김민석, 이석연 전 법제처장까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단일 대우라고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통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내 기존에 있는 당내의 개파를 아우르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을 또 넓히겠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상징적 인물이 아무래도 과거 이해창의 책사라고 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던 것. 그리고 오늘 처음 드러난 이야기입니다만 경북 7국에서 3선 의원했던 한나라당 의원 출신의 이인기 전 의원을 그러니까 지금 영입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성호 교수께서는 이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미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는 지난 몇 달 동안 30%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없다. 그런 우려를 민주당 측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그런 것과 경청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이런 중도 확장을 위한 표심, 그리고 뭐 지금 이인기 전 의원은 이석현 전 법제처장, 그리고 윤여준 뭐 전 환경부 장관, 이런 보수적인 인사를 선대위에 포괄시킨 것은 과거에 DJP 공동정권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이념적인 그런 우려를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통해서 이것을 이념적인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한 시선을 받고 있는 지금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라는 걸 내세우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를 경청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슈를 던짐으로써 이 중도 표심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건데 결국은 회색 지대는 없는 겁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진보와 보수가 1대1로 붙어서 마지막 몇 프로 싸움으로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중도 우클릭을 너무 많이 한다면 정말 집토끼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도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게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중도 우클릭이 과연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이기는 선거 전략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뒤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런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조금 전 그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청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통합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영입하려는 시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 그러니까 예.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세력들의 반에 서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영역에서도 예. 충분히 저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어허. 이 헌정 질서를 다시 되찾기 위한 이 흐름에 예. 동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이겠죠. 지금 김상욱 의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영입 제안을 드렸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동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에게 의사타진이 온다면 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김상욱 의원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도 공식 제안을 받은 건 없다라고 하면서도 당이 공당으로 그리고 보수당으로 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상욱 의원을 영입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 아마 김상욱 의원을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오든 안 오든 뭐 이런 일종의 뭐랄까 선거 캠페인상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상징성, 이라는 아젠다 이런 거를 설정하는 데서 김상욱 의원을 좀 활용하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은 열어놨다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영입해 오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상욱 의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상욱 의원이 스스로가 보수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당이 지금 보수의 정체성을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그러니까 진정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본인이 그러니까 강제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정치가 아무리 해바라기 정당이고 철새들의 둥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난 총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상욱 의원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보수적인 정당을 지키겠다고 충분히 얘기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김상욱 의원을 당선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헌 관련해서 그런 의견은 저는 뭐 일정 부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언론에 나와서 보수 유권자들, 보수 당원들이 뽑은 김상욱 의원을 이번 대선 캠프에 영입을 시도한다. 이것은 정당 정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철새 정치가 과연 우리 정당 정치를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당 정치를 파괴하고 퇴보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가라. 저는 뭐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유권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내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그 유죄라면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한다라고 해서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해서 법 적용의 예외를 주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심 선고에만 2년 넘게 걸렸는데 대법원 선고는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지금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된 건데, 이렇게 빠른 게 이재명 대표에게 후보에게
이로운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일단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일단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지금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 선거법상 비사실 공표죄가 1심과 2심이 극과 극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하나는 뭐 1년 징역이 집행유예 2년인 아주 중형이 떨어졌고 2심은 아예 무죄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선거 지금 국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분명히 내보낼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이 피고인이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표심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지금 이 후보가 도대체 유죄야 무죄야 그걸 알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표심을 결정해야 되는데 일종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대부분은 이걸 갖다가 빨리 결정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상당히 또 나름대로 제한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아마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유죄 취지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대선 국면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 법원이 지금 정치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죄로 아마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에 큰 뭐 직접적인 파장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이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지금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 지금 뭐 이재명 후보하고 뭐 이준석 후보랑 두 분이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고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을 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이 삼권 분립이고 헌법 수호기관은 법원입니다.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은 헌재와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서 누구나 대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법원은 사실 판단이 아닌 법의 적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1심에서 2심에서 김문기는 모른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는 인식이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2심에서 1심과 전반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부 협박 사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의견이라 문제 없다. 1심과 전에 배치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리 적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만약에 대선 주자라는 중체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등록이 1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만이 유죄냐 무죄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해줘야만이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고 헌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그런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데 유권자의 알 권리 보호,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관적, 정치적 표현의 영역으로 과대하게 확장했냐, 확장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성이냐, 고의성이냐, 공표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내일 뭐 오후 2시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선고를 하는데 오후 3시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무죄다, 기각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원의 심판은 12명의 심판관이 대법관이 다수결로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파기자판은 아닌 것 같고 무죄 취지로 다시 내려보내든가 아니면 유죄 취지로 내려보내든가 해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대선에서 중도표심을 상당히 자극할 그런 거기 때문에 내일의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이재명 대선론이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 일단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될 텐데 내일 12명의 법관이 네. 모여서 이제 최종 선고를 내릴 텐데 만장일치를 내릴 필요는 없고 다수결로 의견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는 달리요. 이거는 과반수가
이거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명 중에 7명이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만장일치거나 아니면 뭐 10명 정도까지는 의견을 모으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소수 의견이 모은다 하더라도 아주 그 한두 명 정도가 다른 생각을 내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이냐? 앞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경우 수가 그러니까 희박한 것이 파기자판입니다. 예. 파기자판은 지난 10년 동안 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선고했던 사건이 1,600건이 넘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파기자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죄 취지로 이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에서 막 파기자판을 한다, 파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기자판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결국은 그러면 상고기각이냐 아니면 지금 파기환송인데 파기환송 자체는 그거는 유죄로 일단 돌려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유죄로 만약에 돌려보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왜 그럼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2심의 결론을 뒤집는 데 대한 치밀한 논리, 보완 논리를 상당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전원 합의심에 넘어간 지 9일 만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고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내일 오후 3시니까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2위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심이 반영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장 교수님 예상하신 결과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교묘하게 예.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를 뽑을 때 예. 각자 스스로 가서 A조, B조 이렇게 앉지 않았습니까? 예. 뭐 A조라는 것은 뭐 청년의 미래, B조는 뭐 다른 거 사회 통합, 사회 통합. 해서 했는데 그래서 4명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 A조에서 2분이 올라가고 B조에서 2분이 올라가고 또 공교롭게도 결국은 A조에서 탄핵 반대 그리고 B조에서 탄핵 찬성 이런 구도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차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론 거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통해서 4분을 추렸고 2차 경선 때부터는 보수색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취지로 해서 50% 당원, 책임 당원입니다. 돈 내는 당원. 전부 투표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역선택 방지지만 일반 국민 50%에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공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공표는 못하지만 다들 상상에 따라서 뭐 본인이 1등했다. 그렇게 지금 뭐 SNS에 상당히 많은 어떤 수치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탄핵 결정, 헌재 판결 이것까지 왔을 때 보수가 상당히 보수 유권자 우리 당원들이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결집돼 있는 그것은 뭐냐면 탄핵 반대적인 그런 당원들이 상당히 결집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지금 50%를 좀 상회하면서 했는데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또 오늘 TV 토론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지금 1, 2위를 놓고 결선 투표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보수색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 누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탈락이 됐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탈락이 됐고 지금 각 캠프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는 대부분이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 와서 오늘 아침 9시에 지지선을 했습니다. 네. 원외 당협위원장뿐만 아니고 현역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지선을 지금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탄핵 국민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세력들은
거의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지금 결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해서 한동훈 팬덤이라고 해서 그 유세 저기 뭐 TV 토론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빨간 풍선 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은 일정 부분 이렇게 해야만이 흥행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홍준표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누가 올라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높았는데 네. 홍준표 후보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일종의 한 전선과 그 탄핵을 찬성하는 한 전선, 이 두 전선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당의 지지층과 또 하나는 이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자신이 어떤 그러니까 입장에 설 거를 분명히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쪽 다 두 명의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좀 더 대표 선수가 될 만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적 상징성에서 앞섰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 말씀하십시오. 예. 왜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 사실 배수의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일종의 인생의 정치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런 이 당심이 자신을 끝내 외면한 데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2022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당내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이겼지만 당심에서 또 뒤졌었잖아요. 그때 후보를 놓치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이번 도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지킨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풍운하였잖아요. 말 그대로 상당히 일종의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비주류로서 상당히 보수해서 아주 그만의 독특한 정치적인 노선을 견지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번 그 경선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정책적으로나 비전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구설수를 낳았잖아요. 뭐 깐족된다 이야기한다든지 키높이 뭐 구두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하면서 본인만의 색깔을 조금 잃어버린 부분이 상당히 좀 패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강이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오늘 저녁에 이제 결선 토론회가 있어서 2차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도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난 토론에서 어떻게 의견 대립이 있었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은 사실 하루도 안 가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저 독재는 민주당의 저 독재는 하루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우리 당이 바로 탄핵을 성사시킨 그 역할을 내가 당대표에서 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됐다. 당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고 후보로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계엄 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쩌니까 사람이 아니다? 글쎄요, 이건 실망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엄은 아버지가 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너는 그랬냐? 그게 인간이 아니다? 그거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자, 마지막 토론회가 될 텐데 여러 가지 그 쟁점과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덕수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뭐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어떤 게 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서 일단은 어떤 국민적이라든가 그런 심판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분이 지금 남고 마지막에 또 다른 이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는 그건 아직은 차후의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위를 해서 이번 5월 3일 날 내일 모레 투표하고 5월 3일 날 킨텍스에서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기간을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간은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보다도 당내에서 누가 적자냐, 누가 당을 발전시키고 과거에 이런 아픔을 추스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TV 토론을 통해서 여러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했냐, 그것을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얘기하면 좋겠다. 서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아픔을 딛고 어떻게 미래로 나가서 이것을 추스려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와 이것을 대결해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런 품격 있는 어떤 토론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지난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홍준표 후보께서 상당히 각을 많이 세우는 그것을 미리 예고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버페이스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저녁에 토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5대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님은 대구시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그런 정책 토론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12.3 비상계엄 때 뭐 했습니까? 뭐 그리고 지금 평생 그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졌는데 뭐 했냐? 그것은 이미 양쪽에서 충분히 나왔고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의 품격을 세워서 지금 보수 세력이 뭐 지금 뭐 권오을 전 장관이라든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지금 이재명 캠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분들이 후회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후회할 수 있도록 이제는 보수가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해서 이재명 후보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지금 뭐 일정 부분 다 승복하고 홍준표 후보라든가 안철수 의원 뭐 지금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는데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 아젠다라든가 미래 방향, 그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로 관심이 옮겨갈 텐데 한대행이 뭐 여전히 입을 열고 있진 않은데 한대행 측에서 그 나경원 의원 사무실 캠프에 입주를 했다. 그쪽으로 입주를 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뭐 아마 이르면 내일 아마 이 지금 근황 대행직에서 물러나서 또 바로 그 다음 날 2일 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날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하는데 문제는 단일화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덕수 근한대행의 입장에서는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루어서 본인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이 본선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빅텐트, 이준석, 이낙연 이런 분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최종 1인으로, 그러니까 반 이재명 일종의 포지션의 1인으로 마지막까지 앉아 선거에 임하는 그러한 과정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의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번 선택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바른 선택인가를 마지막까지 고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비상시국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지금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뭐랄까 일심양명에 더 그걸 더 앞세우는 듯한 모습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경선이 진행이 중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그 빅텐트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캠프 쪽에서는 좀 불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는 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 합체된다고 김문수 후보 측은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뭐 후보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서 후보를 뭐 양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단일화를 하려면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을 통해서 뭐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5월 3일 날 후보 결정이 되고 그러면 후보 결정이 되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입당을 해서 우리 1위 후보와 경선을 하게 된다면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 3일부터 5월 10일 날 일주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 내에 이것을 결정이 못하면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계속 하다가 6월 25일 날 투표
5월 25일 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당의 후보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1대1 경선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무소속 후보로 한 7번, 8번 이렇게 기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여건상 뭐 이렇게 시너지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 네.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상당히 저는 이제 의문을 드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JP 공동정권을 했을 때 김종필 그때 당시에 김대중 새천민주당 후보하고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대선 승리 연합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도 나와서 하면 장외 후보하고 연합을 해서 나중에 정권 창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같이 공동정권을 운영하자.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당의 입당해서 경선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당 외에서 경선을 하더라도 만약에 입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서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난수를 결국은 그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관심을 우리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들, 중도층 결집해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국회 권력 장악하고 행정 권력 장악하면 완전히 민주당 일색의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견제해 주십시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어쨌건 마지막에 누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통합선대위를 만들어서 네. 진보, 보수 그리고 비명계까지 끌어안고 네.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뭐 최종 후보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뭐 빅텐트, 반명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쪽에서 어떤 쪽이 더 국민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뭐 민주당의 그러니까 통합 행보가 국민의 정서에게 상당히 부합된다 이렇게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지금 국민의힘 즉 보수 사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당이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경선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공당의 지도부가 이 자신의 당에서 그러니까 배출되는 후보의 의중도 완전히 그러니까 무시한 채 지금 바깥에 있는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분에게 출마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11일 이전에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시도할 경우에는 상당히 법적 하자 논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나 당원권이 훼손됐다 이런 식으로 가처분 같은 걸 갖다가 법원에다가 신청할 경우 그것이 만약 인용되면요 정말 공당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보수 세력에게 원하는 것은 보수 가치의 재정립이거든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과 이 지금 내란을 통해서 짓밟은 이 보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일 수 있는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오직 이기기 위한 승리지상주의의 이런 선거 캠페인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